우리 15페이지까지 했었다고 했죠? 자, 우리 그럼 잠깐 복습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다른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이 정보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 전달 과정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맞나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신경 자극이 이렇게 전도되어 들어옵니다. 활동 전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자극에 의해 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시냅스 소포가 이 막과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냅스 소포 안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확산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랑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열리게 되고, 사실은 얘가 채널이었기 때문에 얘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냅스 후 뉴런의 활동 전이가 다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달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던 거 맞죠? 자, 그래서 전도와 전달을 잠깐 비교하면 전도는 양 방향이 가능하지만 전달은 한쪽 방향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고,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는 가지돌기나 아니면 신경세포체 막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 영상 다시 돌려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하면 된다 그랬나요? 여기까지 했다 그랬나요?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좋아요. 자, 신경계 구조와 기능. 신경계는 무엇이냐면 감각계에서 보내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된 정보를 분석해서 반응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하는 기관계를 신경계라고 합니다. 사람의 신경계는 많은 뉴런이 머리와 몸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뇌와 척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뇌와 척수에서 온몸으로 이 신경 다발이 나와 복잡한 신경망을 형성을 합니다. 사람의 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 온몸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경계를 구조적으로 한번 볼 거고 기능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자,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그 다음에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뇌에서 뻗어나온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에서 뻗어나온 이제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이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이제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신경은 12쌍, 그 다음에 척수신경은 31쌍인데, 그래서 이 말초신경계의 생일은 12월 31일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기억했죠? 말초신경계 생일이 언제라고? 12월 31일. 그래서 뇌신경은 12쌍, 그 다음에 척수신경은 31쌍으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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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뇌와 척수는 전부 다 연합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말초신경계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이 구성이 되는데, 뇌신경 12쌍, 척수신경이 31쌍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능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감각계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감각 뉴런을 통해 가지고 뇌와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에 전달해 줍니다. 그럼 이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 반응 명령을 이제 말초신경계, 운동 뉴런을 통해 가지고 반응기로 전달을 해 줘요. 그래서 신경계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는 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해 주고, 그다음 말초신경계는 정보를 운반해 주는데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으로 구성이 되고, 운동 뉴런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체성신경이랑 자율신경으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 뇌와 척수는 다 연합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연결된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신경을 보면 여기에 이제 감각 뉴런이랑 운동신경이 감각 뉴런, 그 다음에 운동신경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다음 그러니까 감각계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반응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럼 이 뇌와 척수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단단한 구조물에 이렇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뼈. 그래서 단단한 두개골에 이렇게. 그다음에 단단한 척추라는 뼈 안에 척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뇌는 사실은 이 뇌는 이렇게 단단한 두개골 안에 사실은 물이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둥둥 떠다니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 액체들을 뇌척수액이라고 해주고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점차 밝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치매라는 질병이 왜 생기는지는 아나요? 뇌에 불필요한 단백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 때문에 뇌신경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런 단백질을 누군가 청소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누가 청소해 주냐면 이 뇌척수액이 청소를 해줍니다. 언제? 여러분이 깊은 잠을 잘 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자야지만 이 뇌척수액이 뇌로 쭉 이동한 다음에 이 단백질들을 다 씻어내고 이게 다시 뇌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나중에 건강하게 살려면 푹 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푹 자는 시간 동안에 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주고 하루 동안 있었던 정보를 다 처리하는 게 여러분들 깊은 잠을 잘 때 일어나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잘 자고 깨어있을 때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지금부터 잠을 적게 자고 그 생활이 오래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감각계에서 받아들인 정보는 말초신경인 감각 뉴런을 통해 중추신경계에 전달이 되고 중추신경계, 연합 뉴런으로 구성된 뇌와 척수는 정보를 처리하고 명령을 말초신경계, 운동 뉴런을 통해 근육이나 분비샘 등 반응기로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추신경계의 뇌와 척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얘의 위치가 어디고 이름이 무엇이고 기능이 무엇인지 굉장히 병렬적으로 쭉 나열된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냥 얘 이름이 뭐고 위치가 어디고 기능이 뭔지 밝혀진 사실들을 쭉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조금 없더라도 한 번씩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추신경계 무엇과 무엇?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모두 연합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대뇌, 소뇌, 사이뇌, 중간뇌, 다리뇌, 숨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혹시나 이 이전 교육과정 단어도 적어놨는데 사이뇌는 사이간자 써가지고 간뇌라고 이전 교육과정에서 불렀었고 그 다음 다리뇌는 뇌교라고 했었고 그 다음 숨골은 연수라고 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사이뇌, 다리뇌, 숨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골 다른 말 숨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게 될 신경교차가 일어나는데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뇌입니다. 선생님을 옆으로 세워놓고 선생님 반을 가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상상으로 잘 갈랐나요? 그럼 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대뇌입니다. 자, 대뇌 추리, 기억, 상상, 언어 등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감각과 운동의 중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낀다라는 이 생각 자체를 다 대뇌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뇌만 살아있으면 그냥 내가 살아있는 건가요? 나는 되뇌인가요? 되뇌는 나인가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거 이거 다 되뇌에서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면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내 인체는 노화가 돼가지고 이제 내 뇌만 쏙 빼가지고 살려놔요. 그럼 나는 살아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이 뇌에 컴퓨터를 연결했어.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컴퓨터에 표현할 수 있어. 그럼 난 살아있는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 뉴럴링크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뇌 전극 연결할 때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몰라요? 그러면 뉴럴 링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뇌입니다. 사이뇌. 시상하부 뇌하수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항상성 유지의 중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온, 삼투압 등을 조절해 줍니다. 그 다음에 뇌줄기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뇌, 과리뇌, 숨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간뇌는 안구의 운동과 홍채 운동을 조절해주고, 다리뇌는 대뇌와 소뇌 사이 정보를 전달해주고, 숨골은 심장박동, 호흡 운동, 소화 운동 등을 조절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뇌, 대뇌와 함께 수의 운동을 조절하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데, 수의 운동이 뭐예요? 수의 그 능동태, 수동태 들어봤어요? 수동적이다. 수동적이에요. 의지는 내 의지입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서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운동을 수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을 여러분들 의지대로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럼 내 심장박동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나? 아니죠. 심장은 자동으로 뛰고 있죠? 자동이 뭐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소화기관들 어때요? 내 의지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죠. 그냥 얘가 자동으로 움직이죠. 이런 것들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불수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손가락, 손발, 다리 이런 것들. 골격근밖에 못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몸의 상당 부분을 내 의지대로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 이 손에는 대뇌와 함께 내 의지에 따르는 운동을 조절해서 몸의 평형을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손에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뇌줄기 밑에 쭉 붙어 있는 게 바로 척수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요거 좀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반구, 좌반구 여기가 눈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좌우 두 개의 반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대뇌 좌반구는 몸의 오른쪽 감각과 운동을 조절해주고 담당하고, 대뇌 우반구는 몸의 왼쪽 감각과 운동을 담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숨골에서 혹은 일부 척수에서 신경이 좌우 교차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신경 그 정보가 오른쪽 뇌로 들어가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정보들이 왼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나의 좌반구는 나의 몸의 오른쪽, 나의 뇌 우반구는 몸의 왼쪽을 담당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대뇌는 뇌 질량의 약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름이 많아서 표면적이 넓어요. 우리 몸에서 주름이 많다는 얘기는 대부분 표면적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 인체 중에 이 작은 창자 제외, 그 다음에 그 폐포, 허파과리 제외하고 주름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응? 오, 맞아요. 입술 다 전부 다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다리 면적당 주름이 제일 많은 곳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입술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입을 닫았다가 먹을 때 엄청나게 커지죠. 표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 주름이 있고. 그다음 우리 관절 부위 어때요? 움직이면 여기가 감소했다가 다시 팔을 굽히면 이쪽 팔꿈치 부분이 펴져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곳에는 주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추리, 기억, 상상, 언어, 감각, 감정 등 이제 정신 활동을 담당하고 감각과 운동의 중추입니다. 그다음에 겉질과 속질로 구분이 되는데 뇌를 여기가 이제 눈이 있고 앞쪽이에요. 뇌를 이렇게 쑥 자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특이하게 두 가지 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바깥쪽 층이 약간 어둡게 보이고 안쪽 층은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겉질이 회색질이고 속질이 백색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지금 뭐 그리고 있을까요? 뉴런입니다. 이게 뭐죠? 신경
세포체. 얘는 축삭돌기. 그래요. 신경세포체는 굉장히 세포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들이 모여 있으면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경세포체가 겉질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겉질이 어두워서 이제 회색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축삭돌기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속질이 백색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래서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서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회색질이고, 속질은 축삭돌기가 모여 있어서 밝게 보이기 때문에 백색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뇌의 기능 대부분은 겉질에서 일어납니다. 다음, 대뇌의 겉질은 기능에 따라서 감각령, 운동령, 연합령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요거 보게 되면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뒤통수 쪽이에요. 요 부분이 이제 운동령이고 이 부분이 감각령이고 나머지 대뇌 겉질 부위를 연합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이마옆, 마루옆, 관자옆, 그 다음에 뒤통수 옆으로 구분이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이마옆, 마루옆, 뒤통수 옆, 관자옆 이렇게 구분이 되고, 마루는 뭐예요? 여러분들 호두마루, 체리마루 들어봤나요? 아이스크림 중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호두 맛의 최고봉. 그 다음에 체리 맛의 최고봉. 그래서 마루가 우리나라 말로 가장 높은 곳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루옆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쪽을 이마옆, 그 다음 뒤쪽을 뒤통수 옆, 그 다음에 관자옆. 옆면을 관자옆이라고 해요. 혹시 옛날 교육과정으로 혹시 뭐 자료를 보게 되면 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그 다음에 후두엽, 그 다음에 측두엽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보게 되면 관자엽 보통 이 청각을 많이 담당을 하고 뒤통수엽은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본다는 것은 우리 앞쪽에서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정보를 처리하는 곳은 뒤쪽이에요. 누가 뒤통수를 빵 치면 눈이 번쩍하잖아. 그게 후두엽에 여기 뒤통수엽에 충격을 가해주니까 번쩍 한다라고 과학적이진 않지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뒤통수 맞으면 번쩍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관자엽, 청각을 담당하는데 귀가 여기 사이드에 있잖아요. 측면에.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뇌파 검사를 했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활성화되는 부위가 여기 관자엽이라고 합니다. 청각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순간이 있겠죠. 맞죠? 그럼 그럴 때 이 사람한테 눈 떠봐 이러면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데가 어디야? 청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가장 마지막까지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제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자리에서 고마웠고 뭐 사랑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말을 듣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 맞다. 그때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과학 선생님이 여기 관자압이 가장 오랫동안 감각을 느낀다고 정확히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나를 보라고 하지 않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볼게요. 자, 감각령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약간 칠해놓은 부분. 감각의 중추로 감각기관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운동령, 수의 운동의 중추로 내 의지대로 하는 운동이에요. 연합령의 명령을 받아서 골격근의 운동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연합령, 고등정신활동의 중추로 감각령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운동령에 적절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감각령이랑 운동령을 제외한 나머지 겉질 부분을 우리는 그냥 연합령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정을 보게 되면 자극이 감각기관으로 들어오게 되고 말초신경계를 통해 가지고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뇌에서 이 감각기관에 대한 정보, 감각에 대한 정보를 감각령으로 받아들이고 이 정보를 연합령에서 이제 판단하고 이제 명령을 내려줍니다. 어디로? 운동령으로. 그 명령을 받은 운동령에서는 이제 말초신경계를 통해 가지고 운동기관으로 명령을 내려 가지고 반응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가 눈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 본 거예요. 위치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이거 보고 오늘 급식에서 햄버거 나온다고 햄버거처럼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
햄버거 빵인 부분이 있고 토마토가 있고 그 다음에 양상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앞쪽에 토마토에 해당하는 부분이 운동령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상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감각령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부분 이 숨골 그 다음 일부는 척수에서 신경 교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뇌 왼쪽은 오른쪽을 담당하고 뭐 뇌 오른쪽은 왼쪽을 담당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좌반구에 있는 운동령이랑 감각령이지만 담당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운동과 감각을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반구에 있는 운동령이랑 감각령이지만 담당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운동과 왼쪽에 있는 감각을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겉질 부분이 어떤 것을 다 담당하는지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얘는 운동령을 얘기를 한 건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운동령의 엄지 부분의 겉질이 손상이 됐어요. 운동령에. 자, 좌반구에 있는 운동령의 엄지 부분이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 엄지를 못 움직이겠네? 왼쪽 엄지를 못 움직여요? 오른쪽 엄지를 못 움직여요?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못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우반구에 있는 감각령 중에 머리 부분이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머리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몸을 왼쪽 좌우로 나눴을 때 왼쪽과 오른쪽 머리 중에 어디 부분의 감각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우반구에 있는 감각령이기 때문에 왼쪽 머리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좌우가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부분이 뭐를 담당하는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쑤셔가지고 손상시켜가지고 여기에 쑤셔서 뭐 망가뜨렸더니 입이 못 움직이네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연치 않게 여기를 다치는 사람을 봤더니 입술을 못 움직였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밝혀낸 사실들이에요. 알겠나요? 혹은 수술할 때 여기를 전기자극 시켰더니 눈썹이 떨리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알아낸 사실들입니다. 알겠지요? 그럼 이런 자료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손상이 됐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여러 가지 활동에 따른 대뇌 겉질 부위 활성화입니다. 볼 때는 여기 뒤통수옆, 듣기는 이제 관자옆, 말하기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생각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어증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실어증이 뭐예요? 싫어해서 실어증이 아니라 실어증이 뭐예요? 잃어버리는 거야. 뭐를? 말을. 그치. 그래서 말을 싫어하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질병이 있는데 이 병을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실어증은 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보고 듣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보고 듣는 건 이해는 되지만 내가 이 근육을 성대 그 다음에 입술 이런 것들을 못 움직여서 말을 못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결국에는 단어를 읽고 단어를 들을 때 전부 다 베르니케 영역 다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브로카 영역에서 운동 피질로 정보를 전달해줘가지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어느 부분이 망가진 거냐에 따라서 내가 언어를 해독하는 게 안 되는지, 언어를 말하는 게 안 되는지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르니케 영역은 무엇을 담당하냐면 언어나 문자 해독을 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되면 말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언어나 문자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이 됐을 때는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에 대한 언어를 수용을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브로카 영역이 망가지게 되면 언어나 문자를 표현하는 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브로카 영역이 손상이 되면은 글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보는 것, 그다음에 듣는 말들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운동 피지로 내가 정확히 이제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어로, 말로.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손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뇌에 대해서 했고, 자, 손해. 대뇌 뒤쪽 아래에 위치하고 대뇌처럼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뇌에서 시작된 수의 운동이 정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절해줍니다. 수의 운동을 잘 조절해주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다리 근육을 움직이는 건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있죠. 맞죠? 내가 걷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다리를 움직여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핸드폰을 하면서 자동으로 걷지 않아요? 핸드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핸드폰에 집중하니까 내 다리 근육을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안 느껴지지만 얘가 자동 걷고 있잖아. 이거 누가 도와주고 있냐면 손해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뇌의 평형 감각 기관인 자, 뇌가 뭐예요? 뇌이 우리 귀가 있죠. 바깥쪽 쪽에 있는 걸 웨이. 그 다음에 고막까지를 중이. 그 다음 고막 안쪽을 내이라고 합니다. 귀는 어떤 역할을 해요? 들어요. 그 다음에 내 회전을 느끼고 내 중력을 느끼는 기관이 귀예요. 그래서 내 회전을 느끼기 위해서 귀에는 요런 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액체가 흘러요. 그래서 이런 이런 회전, 그 다음에 이런 회전, 그 다음 수평 회전 이런 거를 다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반고리관이라고 하고 정전기관은 무엇이냐면 내가 왼쪽으로 기울었는지 오른쪽으로 기울었는지 중력을 느끼는 기관을 정전기관이라고 하고 이게 귀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누가 받아들이냐면 손해가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뇌와 함께 수의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평형 유지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미가 왜 생기는 것 같아요? 이따가 하품하는 것도 이제 숨골에 의한 반사라서 선생님 아무렇지 않아요. 알겠죠? 아무튼 멀미는 왜 생기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지럼증은 왜 생기죠? 차가 흔들린다.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반고리관이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어쨌거나 요 관 안에는 액체가 흐르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세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이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수평 방향이에요. 그럼 내가 회전을 합니다. 그럼 액체도 회전을 하겠죠. 그렇죠? 내가 몸을 이제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회전하는 것처럼 회전을 시켜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액체들도 회전합니다. 이 회전하는 감각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딱 멈췄어. 그럼 이 액체도 바로 멈출까요? 관성 때문에 계속 회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딱 멈춰서 눈을 딱 떴는데 내 앞에 있는 시야에 있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아. 근데 내 귀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가 혼선이 생기죠. 알지? 귀에 있는 정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멀미가 나고 어지럼증이 느끼는 거예요. 그럼 멀미를 할 때 최소한으로 멀미를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액체 회전을 갑자기 멈출 수는 없으니까 눈을 감으면 돼. 그럼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랑 그 다음에 이 귀에서 오는 정보가 혼선이 좀 덜 생기기 때문에 내가 눈을 딱 감고 있으면 멀미가 좀 덜 생깁니다. 그래서 멀미 심한 사람들은 버스나 이런 거 탈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눈을 감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핸드폰을 하겠다고 멀미를 하는데 핸드폰을 더 하잖아? 그럼 한참 흔들리면서 시각 정보도 흔들리고 귀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멀미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손에는 수혜 운동을 조절해 같이 이제 대뇌와 함께 수혜 운동을 조절해주고 몸의 평형 유지를 해줍니다. 자, 사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뇌와 중간뇌 사이에 있으며 시상과 시상하부 뇌하수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위치 잘 보게 되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시상, 그다음 시상하부, 시상하부 끝에 이렇게 혹처럼 달려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 이름은 뇌하수인처럼 일한다 해가지고 뇌하수체인 거예요. 그다음에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다양한 호르몬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 종양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할까요? 이 뇌 깊은 곳에 있는 얘를 뚫어가지고 얘를 수술을 하면 너무 손상되는 부위가 많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해줘요? 콧구멍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을 넣고 이 뼈를 윙 쪼개가지고 얘를 이렇게 수술을 해줘요. 알겠나요? 자, 그럼 시상 볼게요. 척수나 연수에서 오는 감각을 대뇌 겉질에 전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과 내분비계의 조절 중추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항상성 유지의 중추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항상성을 배우게 될 건데 항상성 유지의 조절 중추는 누구냐 하면 감내 시상하부다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알겠나요? 표정 피고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자 밝은 표정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인의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의 중추다. 요거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뇌하수체 시상하부 끝에 달려 있고 시상하부 명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여 다른 내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해 줍니다. 알겠나요? 자 이제 뇌줄기 중간내 다리내 숨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내 사인뇌 아래에 있는 가장 작은 뇌로 감각 정보의 전달 통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구의 운동과 홍채 운동, 동공 반사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손해와 함께 몸의 평형을 조절해 줍니다. 자 동공 반사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눈입니다. 여기가 흰자 있고 여기가 검은 자가 있어요. 이 검은 자를 잘 보게 되면 빛이 들어오는 통로인 동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공을 조절해주는 얇은 근육을 뭐라 그러냐면 홍채라고 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밝은 곳으로 갔어요. 강한 빛이 한 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빛의 통로인 동공의 사이즈를 줄여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홍채가 이렇게 짧아져 있다가 홍채가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홍채를 이완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채를 이완시키게 되면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서 우리가 들어온 빛의 양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어두운 데 갔어요. 그럼 빛이 잘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이완되어 있던 홍채의 길이를 짧게 수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홍채를 수축시켜가지고 동공을 확대를 시켜줍니다. 이거 내 의지대로 하나요? 이제 홍채의 크기를 줄여야지. 수축시켜야지, 이완시켜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대뇌가 아닌 다른 뇌가 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관여해요? 중간뇌가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뇌, 동공, 눈과 관련되어 있다 해가지고 중간뇌 여기 이응자에다가 이렇게 눈 모양 그려주면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워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중간뇌, 눈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중간뇌 중자에다가 눈 하나 그려 놓으면 잘 기억합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그렇게 기억 안 해도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중간뇌 이미지를 이미지화 시키는 거야. 중간뇌에 이응자의 눈을 그렸어요. 머릿속으로. 그럼 영원히 안 잊혀져요. 그럼 중간뇌는 눈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합니다. 자, 다리뇌 중간뇌와 손골 사이 위치한 볼록하게 도출된 부분으로 뇌의 여러 부분을 연결합니다. 대뇌와 손의 사이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고 숨골과 함께 호흡 운동을 조절해 줍니다. 손의 좌우 반구를 다리처럼 연결해 줍니다. 숨골 볼게요. 숨골 아주 중요합니다. 다리뇌와 척수 사이에 위치하고 이제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이 지나는 곳인데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뇌가 왼쪽을 담당하고 왼쪽 뇌가 오른쪽을 담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심장 박동, 호흡 운동, 소화 운동, 소화의 분비 등 생명 유지의 중추입니다. 숨골이 손상이 되면 심장 박동, 호흡 운동, 소화 운동 이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등과 같은
반사의 중추입니다. 자, 기침, 재채기 이런 거 왜 할까요? 내 기도에 걸리면 안 되는 것이 걸렸어. 그러니까 얘를 빨리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채기하고 기침해가지고 빼내는 거고, 하품은 내가 너무 산소가 부족해. 그러니까 하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하품을 하는 것을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쟤 지금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숨골에서 반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매너라는 건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구강구조를 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제가 치아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금리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품을 하는 건 오케이지만 구강구조가 안 보이게 입을 잘 가리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네. 자, 볼게요. 이 뇌줄기, 즉 중간내 다리내 숨골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 의학 드라마 같은데 보면 누가 응급실에 실려왔으면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뭐예요?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벌린 다음에 후레쉬를 비추죠. 이거 뭐 확인하는 거예요? 동공반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중간내를 확인할까? 왜냐하면 내가 의식이 없다는 얘기는 이 생명활동에 필요한 심장박도, 호흡운동 이런 것들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중간내가 다쳤다라고 한다면 숨골이 다쳤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뇌 깊은 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고 충격 때문에 여기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이 중간내를 확인해 보는 거지. 동공반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러면 이 뇌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공반사로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뇌사와 식물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의식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은 뇌사일까요? 식물인간일까요?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 여러분들 장기기증 할 때 뇌사인 사람을 장기기증을 해요? 아니면은 식물인간인 사람을 장기기증을 해요? 뇌사. 식물인간은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기를 꺼내면 그냥 산 사람한테 장기를 꺼내는 걸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뇌사와 식물인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사와 식물인간 둘 다 일단 되뇌 겉질의 기능은 상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뇌사인 사람은 뇌줄기의 기능이 상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한테 인공호흡기를 떼면 이 사람은 곧 숨이 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도 한 일주일 내에 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뇌줄기의 기능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호흡기가 없어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고 심장 박동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관을 통해 가지고 음식물을 넣어주면 스스로 영양소를 소화해 가지고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뇌사인 사람은 이제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뇌사도 한 번에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거쳐가지고 뇌파로 이제 판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장기 기증을 하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은 영생을 하고 싶습니까? 영생하고 싶지 않아? 선생님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 진시 황제 맞나? 누구지? 그 황제처럼 불로초를 찾아 헤맵니까? 그렇지 않고 뭐를 서약을 했냐? 장기기증을 서약을 했어요. 선생님 장기기증을 서약을 했는데 장기기증이 뭐야?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내 장기들을 다른 사람한테 줘도 된다라고 서약을 한 거죠. 물론 내 보호자에 대한 동의가 최종적으로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러면 내 심장은 누군가한테 이식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뛰고 있을 거고 내 신장도 누군가한테 노폐물 거르고 있을 거고 그럴 거잖아. 그럼 나는 어떤 사람한테 군데군데 살아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영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장기기증을 서약을 하게 되면 이게 운이 좋다라고 표현해야지 모르겠지만 되게 운 좋게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면 내 장기들이 누군가한테 인체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그 사람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장기기증을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내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하필 또 의도치 않게 뇌사 상태에 빠졌어.
또 우리 부모님은 내 의견을 따라가지고 내 장기 기증을 오케이 했단 말이지.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도 얘가 죽은 것 같지만 얘의 심장은 누군가한테 살아서 뛰고 있다는 얘기지. 얘 심장은 누군가한테서 붙어가지고 노폐물 걸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자식은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식의 심장은 누군가 우리나라의 어딘가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서 심장搏动을 하고 있다. 그럼 약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더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장기 기증에 서약을 했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골수 기증. 골수 기증 혹시 들어봤어요? 골수 기증은 뭐예요? 일단 골수가 뭐야? 골수. 그렇죠. 이 작은 뼈 말고 우리 척추, 그 다음에 큰 다리뼈 같은 이 뼈 속에는 액체 성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골수라고 하는데, 골수의 기능은 뭘까요? 우리 혈액을 이루고 있는 세포,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백혈구가 정상적인 백혈구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치료는 어떻게 해주냐? 이 사람과 일치하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다. 골수가.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이 비정상적인 백혈병에 걸린 사람의 비정상적인 골수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이 방사능을 이용해서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골수를 투여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골수 기증 이사를 밝혔어. 그리고 나랑 맞는 사람이 백혈병에 걸려서 이 사람한테 골수 기증 하겠다고 오케이까지 했어.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골수 기증 하러 갔다가 마음이 바뀐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이 백혈병인 사람은 본인의 골수를 싹 다 지우는 과정을 거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골수를 받지 않으면 며칠 내에 사망하게 돼요. 근데 골수 기증을 하겠다는 사람이 왔다가 안 할게요. 가. 막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은 골수 기증 받겠다고 오케이가 된 것 같아서 이미 골수를 다 제거했는데 골수 기증 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골수 기증 취소해. 이 사람은 그 죽게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 골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 골수는 어떻게 뽑아요? 그러면 뼈 깊은 곳에 주사기를 찔러 넣어가지고 빼줘야겠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 골수 기증자를 이렇게 수그리게 한 다음에 등뼈에 척추에 이 두꺼운 바늘을 꽂아가지고 골수를 뽑았단 말이지. 그럼 너무 아플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고 약간 뻐근하대요. 근데 요새는 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어떤 약품을 이제 혈액으로 투여받게 되면 골수가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 골수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할 수 있대. 그래서 고통 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수 기증 관심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잘 협의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했어요. 사후 조직 기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면 내 죽은 몸에서 쓸 수 있는 조직을 다 떼어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킬레스건 이런 거 들어봤나요? 그 근육과 뼈를 붙이는 것들 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하다가 보면. 그럼 가장 근데 그래서 이제 접착제를 붙이기도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사람 인체 조직을 떼어서 붙이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떼서 붙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서 떼서 붙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뼈에 암이 생겨요. 그럼 팔뼈를 제거를 하겠지. 그러면 새로운 팔뼈가 필요하겠지. 제일 좋은 건 사람 팔뼈.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한테 있는 팔뼈를 이식하는 그런 것도 선생님은 서약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몸이 다 군데군데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어차피 다 썩어서 없어질 몸 기증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 있으면 장기 기증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